병원에 중환자가 온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자리를 주겠다. 그걸 사실 5년간 거의 유지했거든요. 예. 내년 하반기 1년 6개월이 지나면 경제가 완전히 살아난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베스트 인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지도자의 가장 뛰어난 역량인데, 앞으로 미래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저한테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만큼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점을 강조하시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만큼 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더 잘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예. 김대중 대통령 5년간 그때는 정말 IMF라는 정말 너무나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되는 위기였죠. 이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또 본인이 독자적으로 당선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김종필이라는 5.16 군사 쿠데타를 만들어낸 기획한 김종필 총리와 또 손을 잡았고, 그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5년의 국정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사실상 거의 100% 다 달성했거든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고난을 극복했는지를 보면 정답이 다 나온다. 그럼 너무 쉽다 이거죠. 지도가 있으니까. 산을 가는데 그때는 지도 없이 갔을 텐데 지금은 다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으니 그것만 잘 따라가면 그때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낼 수도 있겠죠. 첫째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했던 첫 일성이 내부터 국무총리 장관 이 지도자들부터 고통을 분담하겠다. 예. 그게 가장 컸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때 굉장히 그걸 보고 울었어요. 고통 분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처음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분담하셨죠. 예. 월급을 30% 깎아라.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때 고건 국무총리도 자발적으로 30%씩 깎고, 하위직 경력직 직업 공무원들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우리 고위직들, 정무직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도 하겠다 해서 금모으기 운동이 그렇게, 이거는 세계사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 금모으기 운동, 그걸로 그 당시에는 20억 불 이상이 모였거든요. 그 금을 팔아가지고. 그 엄청난 돈이었죠. 그 당시에. 그 20억 불이면 한 2조 5천억 정도, 지금으로. 근데 지금으로 하면 10배 정도는 될걸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지도자의 가장 뛰어난 역량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 이게 현재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역시 지도자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죠.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죠. 예. 그런 것을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도 경제가 제일 중요했지만 지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이렇게 병원에 중환자가 온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이게 피가 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재정을 돈을 투입한다. 또 금융위하고 한국은행이 통화를 투입한다.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정책이고, 그걸 한다 해서 도는 건 아닙니다. 왜? 돈을 뿌렸어. 그런데 이 돈을 빨리 써야지 돌잖아요. 이거는 심리거든요. 소비 심리. 또 기업은 투자 심리. 또 모두가 혁신하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자. 이 심리가 움직여야지 이게 돌고 승수 효과라는 게 현실화되는데, 그 심리를 만드는 이거는 지도자가 할 일이고, 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 하신, 제가 정말 이건 전 세계 정치 지도자가 새겨야 되는 명언이라고 보는데,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인사에 대해서 원칙을 이렇게 밝혔어요.
평생을 목숨 걸고 투쟁했던 동교동계 그 동지들이 있잖아요. 그 동지들한테 자리 챙겨주고 장관 시켜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인사원칙은 그런 공이 있는 그 공신들에게는 훈장을 주겠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자리를 주겠다. 이 원칙. 그걸 사실 5년간 거의 유지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특히 이제 IMF니까 경제부처 장관들의 인사권은 거의 100% 김종필 총재한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현재 장관도 다 김종필 사람들이었고 예. 거기서 경제 문제 해결, IMF 해결을 굉장히 노련하게 해결을.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만든 그 원칙을 제시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고 이번에도 어떤 그런 원칙 하에서 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 전망도 한번 좀 예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현재 2766.19, 6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5천 지수 달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가 지수 숫자를 말씀하신 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내가 되면은 뭐 3천이 뭐 넘었을 때. 747 얘기했죠. 예. 그런데 특히 주식시장 숫자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뭐 다른 거는 뭐 제시해도 그게 좋은 비전이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실상 투기거든요. 투기적인 목적으로 모인 데가 주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숫자를 건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집권하면 주식시장의 이 작전 세력들 여러 이렇게 불법적인 거 조작을 하는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조사하고 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잘 해도 주식시장이 상당히 정상화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그 말씀은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인데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 또 뭐 오늘 이렇게 오르고 하는 거는 약간 컨벤션 효과고 주식시장은 결국은 이제 6개월 후에 보시면 결국은 현재 펀더멘탈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약간 그냥 대통령께서 또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그런 필요도 있고 또 경제는 심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 뭔가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그런 의미의 커지면 숫자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뭐 이렇게 숫자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그렇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죠. 경제 성장률이 지금 실질적으로 0%로 발표가 났잖아요. 예. 진짜 황당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국제적인 불황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그 윤석열 정치의 실패고 윤석열 정부의 실패거든요. 이 시장의 실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만 이게 바로 잡아도 저는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원상회복 조치 그리고 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내년 이 1분기 이렇게 가면 바로 2% 정도로 바로 좋아질 겁니다. 수출 회복도 빨리 시키고 하면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은 목표를 내년 하반기에 적어도 경제 성장률 2% 이상을 올린다. 그리고 서민들 경제에 이제 피가 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 부채는 탕감시켜줘야 됩니다. 그 탕감이라 하면은 난리가 나죠. 도덕적 해이다. 무슨 돈으로 하느냐. 그 다 방법들이 다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 회생 파산, 기업 회생 파산이라는 제도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역시 만들어가지고 25년간 축적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 내년 하반기 1년 6개월이 지나면 경제가 완전히 살아난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사실 윤석열은 지 스스로 무덤을 파서 저렇게 일찍 끝나게 됐지만 내란 안 일으켰어도 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얼마 못 갔을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예, 아니 살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저런 자가 아이고 참. 그 박정희 대통령 그 11.6 그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예. 정치적인 사건은 이제 부산대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한 정치적인 사건은 10월 4일 날 그 김영삼 당시 이제 신민당 총재를 제명했잖아요. 그렇죠. 그 김영삼이야말로 부산 부울경을 대표하는 지도자, 야당 지도자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계기였지만 사실은 왜 부산에서 거의 폭동이 일어났느냐. 그건 폭동이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학생들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구두 닦기 또 뭐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분들 이런 정말로 가장 그 이 저소득층 이분들 또 나이도 젊죠 그런 분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화염병 던지고 팥줄 서로 불태우고 왜 그런 게 일어났느냐. 또 부산에서 부산이 경제 성장이 제일 좋았는데 그런데 그거는 경제 문제의 밀란이었어요. 왜? 그때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등등 해서 국가가 또 돈도 없고 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게 한국에는 엄청나게 왔는데 그래서 돈을 만들려고 부가세를 도입했거든요. 예. 이 직격탄이 부산이었어요.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그래서 일어난 밀란인데 그게 결국 11.6으로 간 거죠. 윤석열이 또 조금만 더 했으면 똑같은 밀란이 일어나. 그랬을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유. 이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인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단 나오는 거 보면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제 국무총리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베스트 인사라고 봅니다. 예. 제가 뭐 아침에 그 언론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 나온 분이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도 들어봤는데요. 그쪽은 누구를 내놓들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데 뭐 나이가 많다. 뭐 40, 50대로 해야지. 김민석이 뭐가 나이가 많아? 그것부터 한덕수가 몇 살인데? 그것네. 그것부터 왜 또 뭐 다 본인 측근들이냐. 예. 그런데 지금은 가장 잘 아는 그리고 국회의원이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인 거예요. 다 검증을 받아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비상시국이고 지금 뭐 2개월간의 인수위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는 사람 해가지고 청문회에서 엉망진창 그런 거 다 국회의원들은 청문회도 쉽게 또 통과될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중에서 가장 저는 이번 6개월 동안 이 비상경 국가 반역 사건을 지금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1등 공신이라 한다면 저는 김민석 의원이라고. 그래요. 좋은 그리고 선택이다. 굉장히 이 메시지도 절제돼 있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대목을 짚어드렸는데 후계자라는 표현 요즘 잘 쓰지 않지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후계자로 키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나왔는데 좀 저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마디 해줘가지고 수석으로 만들어주고 또 대통령 후보 돼가지고 국립묘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박태준 총리 묘소도 참배하자고 건의를 해서 내가 받아들여서 갔다. 네네네. 이걸 직접 거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매우 의미가 있는 일 아닙니까? 그 김민석 의원하고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까워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궁금한데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능력 있네. 능력이 있으니 같이 하자. 이렇게 저는 결정했다고 봅니다. 네네. 사실 김민석 의원은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몽준과 단일화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몽준 편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걸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뿌리지만
민주당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빨간 고양이면 어떻고 검정 고양이면 어떠냐.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는 그것을 몸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김민석 비록 그런 과거가 있더라도 내가 보니까 너 능력 있어. 같이 일해서 나라 잘 살게 해보자. 이렇게 보여주는 인사라서 매우 의미 있는 인사라고 저도 그리고 평가하는 김민석 겁니다. 의원이 그 힘든 시절을 거칠 때 미국 가서 예. 또 이제 로스쿨로 나오고 그 제대로 된 로스쿨을 나왔어요. 뭐 유출 한 95%는 LLM이라고 한국인 그냥 돈만 내라 1년짜리거든요. 그 의미가 없고 제대로 된 JD 코스를 마쳤고 영어로 기르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이번에. 하버드에서 그 공부를 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철들고 여태까지 그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설문이라든가 여러 메시지 뭐 김대중 대통령 워낙 탁월하니까 일단 좀 빼고 뭐 그런 메시지가 가장 내용이 깊이가 있고 가장 절제되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를 이번에 김민석 의원 예. 비상기업 내란 이후부터 메시지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요. 국무총리를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놔야 사실 그 책임 총리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실력 있는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자기가 편해요. 그렇죠. 밑에 놈, 아니, 그 기업 총수가 사장 든든한 놈 하나 맡겨놓으면 그렇죠. 자기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큰 것만 그림을 그리고 맞습니다. 예. 외국에도 신경 쓰고 그러는데 총리가 맨날 뭐 어디 가서 똥볼이나 차고 다니면 그거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맞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진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유능한 대표에서 앉히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이학수 부회장한테 다 맡기고 본인은 회사 안 나와도 집에서 진짜 근본적인 뭔가를 그것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글로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죠. 국무총리가 근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베스트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악의 조합은요. 제가 역대 정부에서 윤석열 한덕수 조합이 최악이에요. 왜냐하면은 윤석열은 지가 정치에 자신이 없으니까 한덕수 옛날에 총리도 했고 그래서 또 잘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한덕수는 이미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다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덕수 한 일은 윤석열 똥 싼 거 치워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청소학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청소하고 잠버리 같은 데 가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똥 닦는 게 전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리고 그 예. 윤석열 씨가 그 미국 방문했을 때 또 하버드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도 하버드 출신이고 박수영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부산 출신. 예. 그분도 그 하버드에서 좀 공부했어요. 행정대학원. 그러니까 또 이제 폼 잡는다고 윤석열이가 그 하버드 대학원에 그 유명한 정치학자고 행정학자가 있습니다. 조셉 나이라고. 예. 정말 세계적인 학자인데, 또 그것도 만나고, 이게 폼 잡으려고, 그거를 또 주선해서, 거기서 또 연설 한마디 하고, 조셉 나이 교수가, 훌륭하다. 거짓이나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번에 김문수가 안 나오고 한덕수가 나왔으면 더 재미있을 뻔했어요. 하버드 2명을 소년공 출신이 꺾는 모습. 그러네. 그건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질 신화가 국졸 되는 출신. 거거든요. 아유,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학교도 갈 수 없었던 14살 소년공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법시험 사라지고 로스쿨로 가면서는 더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게 됐는데 이 꿈의 사닥다리를 언젠가부터 발로 걷어 차버려가지고 없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소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 금수저 집안에서 나고 뭐 그 자식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별로 그 자식 얘기하고 싶잖아요. 끝으로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거 하나는 좀 명심해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대중처럼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계해야 될 것, 가장 경계해야 될 것 하나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제가 이제 좀 가깝게 대통령 선거라는 걸 또 참여도 하고 했던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거든요. 2007년 12월 달에 당선. 근데 좀 집안이 좀 이제 어른이니까 경주시 그 종친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전국 부회장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연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도 또 그 친분이 생겼고 그 올케가 서향희 변호사라고 그 서 변호사하고 제가 또 그때 로펌도 같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박지만 회장 부인. 네네 예. 박지만 부인. 그리고 뭐 윤석열 씨도 뭐 친분이 그 제가 이제 이 보수 정권 새 정권 이 다 몰락한 거죠. 다 깜빵 가고 그 흥망성쇠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깨달은 게 대통령이 되는 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는 북한산 넘는 정도. 북한산 넘으면서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5년의 국가 경영은 이거는 히말라야를 넘는 거거든요. 아차하면 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여러 의원들 그리고 장관들이 내가 가고 있는 거는 히말라야다. 아차하면 죽는다라는 자각을 하고 하신다면 성공할 거라고. 아이고 참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은 어떨 때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언가이기도 하고 시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는 북한산이고 이제부터는 히말라야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이 자식 얘기 안 한다면서 하네. 대통령 당선된 걸로 얘는 인생의 목표가 끝나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술 먹고 그냥 노는 거. 그러다 그렇게 히말라야를 넘으면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잡는 것에만 목적이 있었던 놈이죠. 정확히 보여. 그래서 내가 권력을 잡았고 이게 권력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 권력을 계속 잡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가 망하는 거죠. 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3년 노나 5년 노나 뭐 잘 놀았다 이런 헛소리는 하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